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 시속 350km,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단 45분. 그런데 이 화려한 열차는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무려 10조 원을 쏟아붓고도 2년 넘게 적자만 쌓이는 열차.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진 빚을 갚느라 허덕이면서 정작 한국에는 1조 원을 깎아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다른 나라 전투기는 13조 원어치를 사들였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을 무시한 대가가 어떻게 자기 발등을 찍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깔린 고속철도입니다. 이름은 우슈, 인도네시아 말로 쌩하고 달린다는 뜻이죠. 최고 속도는 시속 350km.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그 먼 길을 단 45분 만에 끊어버립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대전을 커피 한 잔 식기도 전에 도착하는 셈이죠. 2023년 10월 인도네시아는 이 열차를 동남아 최초라는 이름과 함께 세상에 내놨습니다. 나라의 자존심을 통째로 실은 열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려한 열차 안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이 열차에 들어간 돈부터 보겠습니다. 총 건설비가 약 7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입니다. 10조 원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쉽게 말하면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를 통째로 새로 짓고도 남는 돈입니다. 더 놀라운 건 처음 잡았던 예상이죠. 시작은 약 55억 달러, 5조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짓는 동안 5조가 슬금슬금 불어나 10조가 됐습니다. 정확히 2배로 뛴 거죠. 집을 짓는데 견적은 5억이라더니 막상 다 짓고 보니 10억을 내라는 청구서를 받은 셈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쏟아부었으니 손님이라도 꽉꽉 들어차야겠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 6천 명에서 2만 3천 명 수준입니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6월 어느 날은 하루 2만 6천 명이 넘게 타기도 했죠. 그런데도 열차는 적자입니다. 손님이 이렇게 타는데 왜 적자일까요? 답은 이 열차가 짊어진 빚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이 열차가 손님을 태워 1년에 버는 돈이 약 1조 루피아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갚아야 할 빚, 그 이자만 1년에 약 2조 루피아예요. 무슨 뜻일까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이자가 정확히 2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월급은 200만 원인데 카드값 이자만 400만 원씩 나가는 집입니다. 매달 일을 해도 빚은 줄기는커녕 점점 불어나는 구조죠. 그러니 손님을 아무리 태워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딱 반년 동안에만 1.6조 루피아, 우리 돈 약 9,800만 달러의 손실을 봤습니다. 절반은 인도네시아 국영철도 회사가 고스란히 떠안았죠. 한두 해 적자로 끝날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5년은 계속 적자를 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동남아 최초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서 이 열차는 사실상 유령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텅 빈 빚더미 열차가 놀랍게도 멀리 떨어진 우리 한국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인도네시아는 왜 이런 밑빠진 독을 스스로 떠안게 된 걸까요? 그 시작은 10년 전 책상 위에 나란히 놓인 2장의 제안서였습니다. 자, 그 2장의 제안서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2015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책상 위에 두 나라의 고속철도 제안서가 나란히 올라옵니다. 한쪽은 일본, 한쪽은 중국이었습니다. 먼저 일본의 조건을 보시죠. 금리가 0.1%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1억을 빌려도 1년 이자가 10만 원입니다. 상환 기간은 무려 40년. 게다가 신칸센을 50년 넘게 굴려온 나라죠. 안전과 운영 경험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바로 국가 보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빚 보증을 서라는 겁니다. 사업이 잘못되면 나라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뜻이죠. 이 조건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제 중국의 제안서를 봅시다. 금리는 약 2%, 일본의 0.1%와 비교하면 무려 20배입니다.
똑같은 돈을 빌려도 이자를 20배나 더 내야 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봐도 손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결정적인 미끼 하나를 던집니다. 국가 보증이 필요 없다고 한 겁니다. 빚 보증을 안 서도 된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이 한마디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도네시아는 20배 비싼 중국을 골랐습니다. 보증이라는 부담만 피할 수 있다면 이자쯤은 감수하겠다는 계산이었죠. 당장 내 주머니에서 보증이라는 짐을 덜어내는 게 눈앞에선 가장 큰 이득처럼 보였던 겁니다. 겉보기엔 빨갛고 먹음직스러운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독은 당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지고 있었죠. 문제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터집니다. 처음 잡았던 공사비는 약 5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토지 보상의 지질 문제까지 겹치면서 최종 공사비가 약 10조 원으로 불어납니다. 딱 2배입니다. 5조짜리 집을 짓겠다고 계약했는데 다 짓고 보니 10조가 청구된 셈이죠. 빌린 돈으로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그러면 이 5조 원의 차액, 누군가는 메워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 초과분을 누가 떠안았을까요? 바로 인도네시아 정부였습니다. 보증을 피하려고 비싼 중국을 골랐는데 공사비가 폭등하자 결국 정부가 재정으로 그 부담을 떠안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집주인을 만난 셈이죠. 당장 보증금은 안 받겠다고 하더니 대신 월세를 2배로 올려버린 집주인 말입니다. 게다가 이 대출의 약 75%가 중국개발은행 차관이었습니다. 원금에는 약 2%, 초과분에는 약 3.4%의 금리가 붙었죠. 매년 갚아야 하는 돈만 약 1억 2천만 달러. 이자가 이자를 부르는 구조에 발이 묶인 겁니다. 여기에 역 위치까지 발목을 잡았습니다. 반둥 쪽 역들이 파달라랑, 테갈로아르처럼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에 들어섰거든요. 고속철로 40분 만에 도착해도 정작 시내까지는 또 따로 이동해야 합니다. 빠르라고 만든 열차인데 빠른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일부에선 중국 기업이 옆 주변 땅을 미리 차지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피하고 싶어 했던 그 보증을 결국 더 큰 규모로 떠안았다는 겁니다. 보증이 무서워서 도망친 결과가 더 무거운 보증으로 돌아온 거죠. 피하려던 부담이 부메랑처럼 더 크게 날아온 셈입니다. 달콤한 줄 알고 한 입 베어문 사과가 알고 보니 독이 든 사과였던 겁니다. 그런데 빚더미에 올라앉은 바로 이 시기에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향해 벌인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진짜 분노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한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인도네시아가 같은 시기 한국에 무슨 짓을 했을까요? 시간을 2010년으로 돌려보죠. 그때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손을 잡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에 함께 들어온 겁니다.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개발비의 20%를 대겠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직장인 한 사람이 평생 모아도 닫기 힘든 액수를 무려 10,000명분 넘게 모은 규모입니다. 대신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한 대와 핵심 기술까지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든든한 동업자가 생긴 셈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은 처음부터 흔들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았습니다.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2020년에는 밀린 돈이 약 5천억 원까지 쌓였습니다. 같이 사업하자고 손 내민 사람이 회비를 5천억 원이나 밀려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한쪽에선 돈을 깎아달라며 손을 벌렸습니다. 한국은 결국 2025년 6월 인도네시아 분담금을 약 6천억 원으로 다시 정합니다. 전체의 7.4%, 그러니까 1조 원 가까이를 깎아준 겁니다. 처음 약속의 3분의 1 토막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4년 1월 17일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 2명이 공항에서 붙잡힙니다.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KF-21 관련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만들자던 동업자가 자료를 USB에 담아 몰래 들고 나가려다 적발된 겁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출국이 막혔습니다. 다행히 첫 점검에선 핵심 전략 기술까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빼돌리려다 걸렸다는 사실 자체가 뒤통수 아닙니까?
같이 밥 먹던 사람이 식탁 밑으로 손을 뻗던 장면이 딱 잡힌 셈입니다. 그런데 진짜 분노 포인트는 지금부터입니다. 한국엔 돈이 없다며 1조 원을 깎아갔던 그 나라가 같은 해 7월 26일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튀르키예 전투기 카안을 무려 48대 사들이기로 한 겁니다. 계약 규모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전투기를 해외에서 처음 들여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첫 손님 자리에 13조 원을 청 내놓은 겁니다. 게다가 인도 전투기, 중국 전투기까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국에 줄 1조 원은 없는데 튀르키예에 줄 13조 원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정부의 지갑에서요. 쉽게 말하면요, 회비 못 내겠다며 동호회를 빠져나간 사람이 바로 옆 동네, 더 비싼 동호회엔 회비를 한 푼도 안 빼고 다 내고 가입한 격입니다. 돈이 없던 게 아니라 한국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뿐이었죠. 그러니 다시 묻게 됩니다. 왜 한국에 줄 1조 원은 없는데 튀르키예에 줄 13조 원은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봉업자가 아니라 호구로 봤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한국 뒤통수를 치던 인도네시아에게 거짓말처럼 청구서가 한 장씩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 청구서의 첫 장은 바로 돈의 값어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돈, 루피아 말입니다. 2026년 1월 프라보어 대통령이 일을 하나 벌입니다. 자기 조카를 중앙은행 부총재 자리에 앉혀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심판석에 가족을 꽂아놓은 겁니다.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더는 독립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본 거죠. 달러당 16,985루피아, 역사상 가장 낮은 값으로 추락합니다. 한 번 무너진 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월이 되자 17,500선마저 뚫렸습니다. 여러분 지갑 속 10,000원이 어느 날 갑자기 7,000원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지금 인도네시아 국민이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청구서는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증시였습니다. 세계적인 지수회사 MSCI가 경고장을 날립니다. 유통주식 정보가 못 믿겠으니 신흥 시장에서 프런티어 시장으로 강등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량주 명단에서 잡주 명단으로 내쫓길 수 있다는 경고였죠.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카르타 종합지수가 이틀 만에 8% 넘게 빠졌습니다. 거래를 강제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죠. 손님이 한꺼번에 가게 문으로 쏟아져 나가니까 셔터를 내려버린 겁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마저 인도네시아 주식 비중을 줄이라고 등을 돌렸습니다. 세 번째 청구서는 더 뼈 아팠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인도네시아는 유망한 신흥국이라 불렸습니다. 인구 2억 8천만의 젊은 소비층, 모두가 다음 차례는 여기라고 했죠. 그런데 숫자로 보면요, 그 신화가 거품이었습니다. 스타트업에 들어오던 투자금이 2021년 94억 달러에서 2024년 4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95%가 증발한 겁니다. 100명이 오던 가게에 5명만 남은 셈이죠. 간판 스타였던 부칼라팍은 주가가 80% 넘게 빠지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수산 스타트업 이피셔리는 매출을 5배나 부풀렸고 투자금 3억 달러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네 번째 청구서, 이건 정말 자기 발등을 찍은 부메랑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을 무기로 쓰려 했습니다. 원료를 그냥 안 팔고 가공해서 비싸게 팔겠다는 전략이었죠. 그래서 재련소를 미친 듯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지은 게 문제였습니다. 공급이 넘쳐버린 거죠. 니켈 값이 톤당 14,0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4년 만에 가장 낮은 값입니다. 재련소 가동률은 84%에서 76%로 주저앉았죠. 비싸게 팔겠다고 만든 공장이 오히려 값을 떨어뜨리는 눈덩이가 되어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통령의 야심작이던 새 수도 누산타라입니다. 정글 한복판에 도시를 통째로 짓겠다는 꿈이었죠. 그런데 2026년 예산이 반토막 났습니다. 13조 루피아에서 6조 2천억 루피아로 깎인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외국인 투자가 사실상 한 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빈 땅에 깃발만 꽂아놓고 정작 돈을 댈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인도네시아만의 일일까요? 똑같은 길을 먼저 걸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스리랑카입니다.
중국 돈으로 한반토타 항구를 지었다가 빚을 못 갚자 2017년 그 항구의 운영권을 99년 동안 중국의 통째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2022년 나라가 빚을 못 갚겠다고 두 손을 들었죠. 독립 후 첫 국가부도였습니다. 화려한 인프라가 어떻게 나라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지 스리랑카가 먼저 보여준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인도네시아가 아직도 교훈을 못 얻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텅 빈 고속철도를 수라바야까지 더 늘리겠다는 구상이 떠돕니다. 이미 쏟아부은 10조 원이 아까우니까 더 큰 돈을 부어서라도 본전을 뽑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도박장에서 잃은 돈이 아까워 판돈을 더 키우는 겁니다. 이미 빠진 밑 빠진 독에 물을 더 들이붓겠다는 발상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은 이 사태에서 완전히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 묘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배신당하고 1조 원을 떼인 그 한국이 말이죠. 2026년 2월 5일 인도네시아와 통화 스와프를 5년 더 연장했습니다. 규모는 최대 10조 7천억 원. 적용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1년 3월까지입니다. 통화 스와프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요, 위급할 때 서로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에 처음 맺은 뒤로 벌써 4번째 연장이에요. 한 번 보증 잘못 써서 대인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또 통장을 열어준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분담금을 1조나 깎아간 그 나라에 한국은 2026년 4월 KF21 시제기 이전까지 추진합니다. 화가 나시죠? 그런데 이건 무작정 퍼주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8천만의 거대 시장이고 이 지역에서 무작정 등을 돌릴 수도 없으니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두 가지예요. 첫째, 공짜처럼 보이는 제한일수록 더 비쌉니다. 인도네시아는 빚 보증을 피하려다 더 큰 빚을 떠안았죠. 독이 든 사과를 문 겁니다. 둘째, 한 번 배신한 상대는 또 배신합니다. 그러니 협력은 하더라도 차용증을 꼼꼼히 써야 합니다. 더 철저한 보증, 더 확실한 회수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과 직접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 10조 7천억 원, 그 KF21 분담금, 모두 여러분이 매달 내는 세금과 여러분의 국방에 묶여있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이 바로 이 보증의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호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퍼주는 사람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반드시 받아내는 채권자의 눈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1조를 깎고 13조를 쓴 인도네시아는 빚 보증을 피하려다 더 큰 빚을 떠안았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중국을 믿었지만 정작 환율도, 증시도, 산업도 줄줄이 무너졌죠. 결국 남이 아니라 자기가 자초한 청구서였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배신한 상대는 반드시 또 배신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차용증을 다시 써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